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2에서 2.3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0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는 한국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20세기 낡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과 관료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책 실패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통화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복지하면 경제성장한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으론 21세기 국가 경영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 레밍스 신세를 못 면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21세기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책 훈련받은 20, 30, 40대 자식 세대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 있으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 못 면합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9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이미선 대법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가 네, 있었어요. 계속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네.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내용이 뭔데요? 일단 어떤 내용 좀 얘기가 되나요? 왜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이 이미선 대법관이 재산이 한 40몇 억이 있는데 그 중에 부부의 재산이죠? 부부의 재산인데 이게 이제 한 35억 정도가 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어디다 임명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 본인은 이제 주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남편한테 일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주식 거래 횟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 뭐 그 재판관 그 후보자가 네. 직접 그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남편한테 명의만 넘겨주고 남편이 다 판단하에 자기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 뭐 6억 원 이상 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그러면 남편은 그런 이제 주식 거래 명의 계좌가 없어요? 남편 것도 있죠. 있고. 네. 본인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뭐 설명은 부부들이 아파트 공동 명의로 가지는 것처럼 자기네들 이제 주식을 서로 같이 이제 둘의 재산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계좌를 각자 명의로 만들어서 남편이 한꺼번에 관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가 문제라고? 근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 부장검사로 있을 때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재판관의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7년에 OCI 그룹의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 주식 1.8억 원,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그 정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17.7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11억 원 정도. 예.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이테크 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이미선 재판관이 하게 된 거죠. 이제 더 유리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남편한테 누설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 이건가요? 그래서 이 부패방지법 혐의가 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주식 거래를 하는데 그 주식 거래 정지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하고 거래 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되게 싸게 사는 이런 방식으로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행태를 보였다. 돈 엄청 벌었다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후보자의 남편이 이제 변명을 하기를 자기는 그냥 물린 개미일 뿐이다.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가 변호사로서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재산을 이제 부동산으로 늘리는 것보다 주식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양심적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인 이제 이미선 후보자한테 더 폐를 끼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인터뷰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자기가 35억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아파트를 35억짜리를 한 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해서 그것 가지고도 또 그런 데서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네, 청와대에서는 검증해봐서 이게 또 보니까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는 지금 의혹 제기된 게 사실 확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상황을 봤을 때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불법이라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느슨한 고리를 가지고 마치 이제 이 불법자처럼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비판이 되는 지점은 이제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고 또 자기가 재판을 맡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것부터가 문제고 이 부분은 의심을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왜 사서 해서 하여튼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뭐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그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을 재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그건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조금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그 소송이 이테크 건설과 뭐 이 직접 연관된 소송이 아니었고 이테크 건설의 보험을 든 보험사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테크 건설이 승소를 하나 패소를 하나 큰 이테크 건설 쪽에 근데 동의가 그 건 한 건인가요? 네. 지금 12가 된 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리하게 판결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접하고 나서 그 회사 주식을 샀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전혀 모르고 그렇죠. 남편이 다 했다. 전혀 몰랐다 자기는. 근데 남편도 이제 같이 고발을 당했는데 이 남편이 2010년 법관에서 퇴직을 했는데 특허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특허 관련 상표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그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걸 또 주식을 산 게 또 그러니까 재판관이었을 때 그걸 예.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본인 재판을 담당했다. 이래서 이게 또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후보자도 억울하다라는 이제 생각이네요. 그렇죠. 후보자는 억울할 것 같아요. 남편이 진짜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남편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자한당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문제다. 안 하고 고소고발까지 그냥 해버린 거죠. 예. 지금. 부패 방지법, 자본시장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안 했는데 내가 직접 안 했다. 내 와이프가 했다. 내 장모가 했다.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많았죠. 얼마 전에 김희경이 만회가 다 있다 이랬는데 예. 만약에 네. 내가 안 했어요. 진짜 그 후보자 말대로 자기가 주식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계좌만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게 주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부동산을 명의를 이제 주는 거죠. 주식 네. 계좌 명의를 준 거나 똑같잖아요. 네, 네. 부동산이었다고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투기했다고 언론에서 물었겠죠. 주식은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그런 거라면 이게 지금 무엇의 이야기죠? 재산 형성과 이해 충돌 간에가 예, 그런 거죠. 이해 상충의 문제죠. 네, 네. 네. 내부 정보나 이해 상충의 문제죠. 네. 이해상충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 헌재 재판관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법과 원칙이라는 게 저놈이 나보다 좀 이렇게 더 묻은 더러운 놈이야. 나는 좀 똥이 덜 묻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자기들 이른바 강남 좌판에 뭐냐 하는 자기들 수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죠. 헌법을 기본 토대로 하는 그 법치국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법의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의 원칙이라는 게 대충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자기들 할 수 수준에서 없죠.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법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5,000원짜리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돈 안 내고 나갔다 하면 이거 걸린다 이거예요. 그쵸. 저희 무전 주식으로 걸려가죠 그러면. 거의 실형 선고 같잖아. 라면 하나 훔쳐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른바 네.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이 후보자든 아니면 자한당이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이 생각할 때 괜찮다 이 정도면 저놈보다는 덜 나쁜 거야, 덜 안 좋은, 더 좀 괜찮은 거야. 그런 게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이렇게 법과 원칙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후보자 자신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끄러움과 창피함, 수치스러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주변에 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다 고위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했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것 같은 내가 부동산을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하는 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데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부동산 투기라도 확 해버릴 걸. 사람들도 언제 자기들이 그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둘이 보니까 판사 부부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판사 부부다 둘 다 공무원이니까 큰 돈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먼저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인은 사실상 이제 높은 이것까지 하려고 안 봐도 그죠. 좀 세팅을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안 봐도 스토리죠. 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이제 막 부잣집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흑수저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올라가다 보니까 정관의 현직 와이프 법관 그쵸.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네. 다. 네. 예, 안 봐도 그건 비디오잖아요. 네. 그런 아니더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이런 이른바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어요. 모든 건 남편이 알아서 해요. 이 재판관의 법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나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대포 통장 이런 건 그냥 대놓고 네, 그런 불법이잖아요. 거죠. 대포 네, 통장 그런 이런 거. 거죠. 비슷한 그러니까, 개념이죠. 예.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그만하다고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 수치스러움을 다 챙겨치고 헌재 재판관 자리 한 자리 해볼 욕심으로 나는 그냥 명의만 줬어요. 남편이 그냥 알아서 다 해요. 저는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 누가 알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부부 사이에 그걸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보는 건 그 사람이 명의를 남편한테 줬다라는 사실만 알아요. 그렇죠. 네. 그거만. 그리고 그런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만 알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냐 이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나서 이미선 이 후보자도 그 주식을 팔고 남편도 이제 해당 주식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박지원은 팔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다, 그거면 지지한다. 가다가 이렇게. 사람 한 대 확 쳐놓고 그래서 네. 이게 막 다치게 해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치료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지금 이미 한국 사회가 이른바 어떤 그 기득권 계층들이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엄청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지저분하게 노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사실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지금 전문 직종에 또 좀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치더라도 네.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이 사람들이 부부 판사 월급이 얼마예요? 합하면 뭐 거의 2억 가까이 그냥 되겠죠. 1년에 한 1억 받는다고 치면 예, 둘이 봐서 2억이면 세금 떼고 못하고 뭐 생활비 쓰고 자식들 키우고 하면은 왜 그렇게 많이 못 모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해서 뭐 몇 억씩 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죠. 하지만 전가 내운에 뭐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균적인 이제 이른바 이렇게 변호사들 어떤 수입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적은 거냐 이거예요. 적지 않죠. 연봉이 5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세전 연봉에 자기 수입이 변호사 수입이 그렇다는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으니까 로펌에서 받는 거죠, 연봉으로. 네. 모로폼에 다니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법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는 하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 그 국민들이 죽으라고 막 피땀 흘리고 24시간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도 피투성이고 먹고 살기 힘들고 헉헉대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전문적인 법률 공부를 했기로서니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반발심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건, 이렇게 민주당이건, 이 사람들이 언제적부터 저렇게 부자였나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뒤로 다 부자였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부자, 돈 많기 때문에 배 아프다가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서는 도저히 갈 수 네, 없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뭐 땀 흘려서 이렇게 피똥 싸가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비투성이고 자식 키우기 힘든데 아무리 이렇게 의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했기로서니 그런 전문직 하나로 전문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버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판사직을 그만두고 그런 게 가서 이렇게 뭐 로펌에 가서 한다고 네. 뭐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일그러져 있죠. 그런 네, 부분들이. 다 지금 망가져 있죠, 사실은. 음. 미국 같으면은 변호사 연 수입이 이제 그것도 뭐 차이가 있지만 연 수입이 보통 예컨대 미국 이제 그 연방정부의 그 공무원 네. 중에 최고 연봉자가 변호사, 전문 회계사, 전문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하면은 예. 그 변호사들이 보통 한 13만 달러 1억 한 5천 정도 되겠네요. 변호사. 네네네. 근데 굉장히 높아요. 그게 최고 수준이에요. 예, 의사도 한 그 정도. 미국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신약 심사 평가 네. 공무원으로 일하는 전문직인 거네요. 예, 네. 전문직.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물론 이제 그 민간 부분은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쵸, 그쵸. 이 공무원 부분에서 그 직종은 특별 취급을 해요. 민간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네네네. 공무원 급여 체계를 안 줘요. 그러니까 민간의 그 급여 눈높이에 맞춰서 준 거예요. 그건. 사실 또 그렇게 안 하면 올 이유가 없으니까. 네. 네. 일본도 저번에 그 예전에 우리 글로벌 경제 이슈 있었는가 그래서 네, 그 일본에 한번 비교해서 그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죠. 네. 어땠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좋았어요. 한국이 더 높더라고요. 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른바 그 어떤 기득권 내지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엘리트 계층과 일반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 간의 괴리가 네.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느냐. 근데 한국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죠. 미국이 뭐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웃기는 소리예요. 안 그래요.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없어요. 네. 미국은 워낙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치. 극소수가 부자가 뭐 워낙 많으니까. 빌 게이츠나 베조프나 이런 사람들 빼면 그 사람들을 욕할 거예요? 돈 많다고? 오히려 엄청 존경받지 않아요, 미국에. 네. 엄청나게 존경받죠. 일단, 네. 마이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다 빼면 사실 미국이 그렇게 생각만큼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도 2천만 원이 넘어요. 미국 법정 최저 생계비가. 최저 그 생계비 보호 대상자가.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그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기 때문에 다 미국 가서 살려고 하고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죠. 취업을 하려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네. 네. 미국이 무슨 이렇게 막 뭐 굶어 죽고 무슨 노숙자가 많고 뭐 한국은 노숙자 없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노숙자를 다 감춰놔서 그렇죠. 노숙자 눈에 안 띄어요. 감춰놨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이런 거, 이른바 이렇게 법을 이제 그 법과 관련된 최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조차도 내가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어요. 그게 그럼 위법이라는 걸 모르냐 이거예요. 명의도용은 부부간에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빌려주고 그래서 이래서 내가 그거 관련된 어떤 위해 상층의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담당해서 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설령 본인이 그걸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걸 알았으면 이건 저는 사실 명의도 이렇게 남편한테 그냥 줬고 저는 또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 이런 오해의 소지, 이해 상충의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네.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못 하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참 당연해 보이는데 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결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이건 내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로또인데 거기 한 자리 하면 이제 가문의 영광인데 언제 재판관 대단하죠. 남편은 막 이 제기한 그 국회의원한테 TV 토론하자고.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건 정말로 거지 깽깽이 수준 정말로 그 수준이 정말 거지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색이 판사를 하고 네. 이게 뭔가 자기 와이프가 또 현직 재판관이고 네, 대법관이죠. 이제. 네, 대법관이고 하는데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까를 이렇게 생각조차를 못 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재판을 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틀림없이 거의 개판이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어쨌든 판사였을 때 등급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았는지 그거야 뭐. 이명박 박근혜 때 등급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만합시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 지난주에 사실 이슈가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산불이었어요. 예. 굉장히 큰 불이 단시간 동안 확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뭐 피해 복구 이런 거 이제 시작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죠. 제가 그 동네에서 분장을 해봤는데 3월, 4월은 정말 바람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고성 지역에 산불이 한 이번 말고 2차례 있었는데 그 2차례 다 분부대가 원인이 돼서 큰 불이 났었죠. 강원도 산불은 지금 연례 행사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매년 4월, 5월 이때가 네, 매년 대형으로 일어나고 있죠. 네. 근데 이번 산불 났을 때도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뭐랄까 빠돌이들 싸움판이 돼버렸어요. 산불 나자마자 뭐 이게 정부다, 뭐 이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게 민주당이다, 막 이거 하고 막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 맨 불만 나냐 이것은 산불 정부 아니냐. 화를 부르는 정권이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네. 점쟁이 같은. 아니 지금 그런 산불 대형 산불이 매년 강원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면 네. 아니 도대체 왜 강원도에서 이렇게 연례 행사로 매년 똑같은 대형 산불들이 발생하냐라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과학이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껴놓고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이다 뭐 이게 총리다 뭐 어떤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빨아주는 데 그냥 정신이 그냥 완전히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네. 네. 아직도 이제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이 안 돼가지고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는데 전 정권은 이렇게 엉망인데 문재인 정권은 기본이 돼 있는 그러면 정부다. 지금 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 유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다 납득하고 해서 지금 문제가 아유, 아니죠. 끝난 사실 겁니까?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쨌든 또 이야기를 키우면은 번지니까 예. 잡으니까 놔두고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면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매년 대형 산불이 계속 일어나냐 도대체 그동안에 그러면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에 대해서 무슨 예방 조치나 사전 그 방제 조치 같은 걸 안 했냐 그것부터 먼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 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불을 빨리 껐네, 어쨌네 하는 그걸 자랑하냐 이거예요. 불은 계속 일어나는데 완전 미친놈들 아니냐 이거예요. 먼저 이렇게 왜 이렇게 저게 그 불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럼 강원도 산불 예방 내지는 방제 관련해서 대책이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 구멍이 뚫려 있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대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똑같은 대형 산불이 일어나느냐. 돌아가면서 일어나느냐. 거기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대형 산불이 안 일어나도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방제 대책이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정권도 역시 똑같이 어떤 그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서 경륜을 가지고서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무식함과 무지함과 빠돌이들 동원하고 선동하고 조작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질러대는 거.
나라 경영이 아니라 네. 질러대기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마다 편가르고 색깔 칠하고 하는 걸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꼬라지로 가면 틀림없이 강원도에서 또 대형 산불 나요. 이런 식이면. 네. 참. 이 산불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 나오는 건 소방직 뭐 국가직화 그거 이야기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 무식하고 무지함의 그 표본이죠. 공무원이잖아요. 네. 네. 공무원 월급 평균이 얼마죠? 6,500이죠 지금. 네. 예. 그럼 소방대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소방대원들 공무원 평균 연봉 6,500인데 얼마일까요? 평균 6,500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직과 국가직이어서 산불이 안 일어나고 국가직을 시키면 산불이 안 일어나고 지방직은 산불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이번은 그 지방직인 상황에서 열심히 잘 조직하고 대응해서 불을 껐으니까 지금처럼 지방직으로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그 결론이 나오거든요. 또 지난주에 그 WTO 관련해서 아, 일본 예.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가 예. 뭐 이제 정당하다라는 기사가 떠서 이게 굉장히 막 또 잠깐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엄청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2011년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주변 지역 수산물 50여 종의 수입을 이제 제한했는데 2013년 8월에 이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지역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끊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원전 오염수 유출과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거가 부당하다고 WTO에 이제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작년 2월 달 일본이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2심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신문이 보도가 되고 있죠. 뭐 일단 싸움은 이기는 그 이기는 편이니까. 뭐 네. 좋죠. 이기는 맛이죠. 네, 이게- 싸움하는 거. 근데 1심 결과가 WTO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거의 처음이라고 위생 검역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제 피소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당했잖아요. 이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는데 우리나라 이기니까 우리나라도 놀랬고 일본도 놀랬고 전 세계가 놀랬다고 지금. 근데 뭐 네. 그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이제 전염병이나 네. 네. 이런 원자력 방사능 유출 이렇게 피폭 같은 물은 당연히 이제 그 규제를 해야 되죠. 그쵸? 금지를 네. 네.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한국이 됐든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런 네. 문제에 네. 대해서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그 WTO 그 관련해서도 굳이 이걸 금지를 할 필요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렇게 올바른 대책이었냐 이거예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면 여기 뭐 안 아니,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을 있나요? 해보세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이기니까는 막 이렇게 빨아주는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그렇죠, 그렇죠. 빨아주고 네.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 드루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일군 드루킹들 아직도 네, 살아가지고 아니 지금 그 걸린 드루킹은 빙산의 일각에 네. 불과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하면은 후쿠시마 예를 들어서 고등어나 갈치나 뭐 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후쿠시마 해안에만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아유 뭐 동해도 돌아다니겠죠. 엄청 돌아다니겠죠. 서해도 그냥 가고 이렇게 동해도 일본의 가고. 수산물이 구로시오 그 해류를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왔다 갔다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후쿠시마에서 잡은 것은 이렇게 수입 금지고 후쿠시마를 지나가 가지고 온 물고기를 규슈에서 잡은 거나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은 금지 안 하냐 이거예요. 피폭당한 물고기. 8개 현이어서 좀 길긴 하더라고요. 그 위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 그쪽이 해류가 그 일본 그 열도를 따라서 그렇죠. 이동을 하니까 네. 구로시오 해류가 열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웃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자체가 그냥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피폭 안전 검사만 제대로 하면. 강화하면 네. 그만이에요. 굳이 후쿠시마로 이게 특정을 제한을 할 해가지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니 말한 것처럼 후쿠시마에서 한참 놀다가 피폭 당해가지고 한 고등어가 네. 저기 규슈에서 잡혔다가 그리고 규슈산이니까 안전해 그래서 이거 그냥 먹어도 돼 수입해가지고 아니죠. 그럼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자체가. 그래서 1심에서 패한 이유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식품의 위험성을 입증을 한국 정부에 입증 못하니까 그래서 패했고 그 전에 IAEA에서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증을 하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어뒀고 2심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식품을 폐기하는 국내 절차가 있음을 가지고 이제 국내와 일본산 수산물을 이제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승소를 한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렇다고 일본 수산물이 얼마나 들어와요? 별로 안 들어와요. 정말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서 그냥 전량 방사능 피폭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허용치를 넘어가면 전부 그냥 퇴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퇴짜 놓으면 되지.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다 하니까 이게 시비를 걸어 들어오는 서로 사실 이게 감정을 건드는 거죠. 옳다 아니 감정 얻는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옳다 너 물었어 하고 들어오죠. 물었어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본 아베 정권이 가만히 그래?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규슈에서 잡은 걸로 해가지고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업자들이나 규슈나 이런 데로 해서 홋카이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건 규슈산입니다. 홋카이도산입니다. 해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또 똑같이 검사하긴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아니 그 무슨 검사를 어떻게 후쿠시마에서 규슈로 옮긴 걸 누가 가서 검사를 확인을 해요? 또 이게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들어온 게 지역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일본 사람으로만 들어와서 이렇게 후쿠시마 뭐 이게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방사능 피폭 검사를 강화해서 네. 허용치 이상의 그 생선이나 그 수산물이 발견되면 그냥 반송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정상 상품이 아니니까. 네, 반송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이렇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똑바인 거죠. 그러니까는 저쪽이 일본 입장에서는 옳다 하고 너 물었어 하고 이제 달라든 거죠. 그래서 이 아베 신조가 또 이 G20 정상회담 할 때 한국하고는 회담 안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도 막 난리더라고요.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그래요. 둘 다 서로, 지금 네. 아베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그걸 지금 자기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수산물 그 수입 수출량이 되게 미미할 것 같은데. 0.0001%도 안 돼요. 전체 수출입액에. 이렇게 거의 미미해요. 미미한 거 가지고 서로 지금 자기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을 해먹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WTO 재판에서 이겼네 졌네 한다는 자체. 네. 아니 굳이 그걸 WTO 그 분쟁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후쿠시마 사람이 이제 막 그냥 먹어야 되는. 나 좀 또라이 정말로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네. 이게 소장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전형적인 공무원 아닌가요? 없는 일 만들어가지고 시정 만들기. 이겼으니까 다행히 졌으면 아니 이겼다고 해서 뭐가 다행이에요. 그냥 규슈산으로 규슈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9회 2부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나 강원도 산불 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삶이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일들의 이슈가 좀 주목되고 있는 것 같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꾸 뭔가 슬로건만 던지고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그게 문재인 이제 정부 모습인 정쟁으로 것 같아서. 이용이 되고. 네. 전부 다 물갈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9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